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들 지내고 있지요? 이제 6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6주차에서는 이제 세 번째 도덕 원칙을 살펴볼 텐데요.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의 입장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입장은 도덕 원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동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적 입장을 우리들은 윤리학적 동기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이제 결과에 주목하는 입장이라고 봐서 윤리학적 결과주의라고도 하죠. 칸트의 입장은 동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동기주의 윤리설, 윤리학적 동기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며,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도 합니다. 이 의무론적 윤리설은 말 그대로 칸트가 의무 개념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의 윤리적 입장은 이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행위를 유발하게 된 동기, 또 그 동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의무 또는 의무감, 의무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다루어질 그 6주차 우리 공학윤리 수업에서는 칸트의 이런 동기주의 또는 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을 하나하나 좀 3차시 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까지 만 80살을 살았지요. 그리고 독일인입니다. 독일의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실상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가 태어난 이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이 고장을 거의 평생 벗어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칸트는 자기 고향 땅을 평생토록 벗어나지 않고도 실제 지리 선생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각지를 여행하지 않고도 그냥 책이라든가 자신의 학습을 통해서 지리에 대해서도 뛰어난 감각과 어떻게 보면 지식을 갖춘 인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칸트는 이제 독일 출생에 오늘날까지도 아주 중요한 그 업적을 남긴 철학자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가 남긴 대표적인 철학서는 이 세 권의 철학서적이 있는데요. 대개 3대 비판 철학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책의 이름에 다 비판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3대 비판서의 첫 번째 책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실천 이성 비판, 세 번째 책은 판단력 비판이란 책입니다. 다 비판이란 이름이 붙어 있죠. 순수 이성 비판은 말 그대로 이 인간이 가진 이성 능력을 이제 주목하고, 그 인간이 이성 능력을 가지고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알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탐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순수하게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삶에 관련된 탐구를 한 책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철학계에서는 그런 암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식론이라고 하죠. 인식, 참된 지식, 참된 알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주제로 탐구한 그 결과를 이제 써놓은 책이 바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실천이성 비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와도 관련이 되죠. 예전 말 그대로 실천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탐구한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된 지식 또는 암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한계까지를 이제 비판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성적으로 알게 된 지식을 실제 사회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탐구한 게 바로 실천 이성 비판이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도덕적인 영역, 도덕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 실천 이성 비판이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되게 살펴볼 건 실천 이성 비판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보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언급해 볼 별도의 다른 책과 관련돼서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이제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학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뭘 희망하고 뭘 바랄 수 있는가 우리의 취미라고 하죠. 우리의 기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탐구해 놓은 주제의 책이 판단력 비판이란 책이죠. 이 책들은 칸트가 오늘날에도 이제 굉장한 주목받는 철학자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철학적인 훈련을 어느 정도 잘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읽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체제와 용어들, 개념들이 이 책 안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책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겠죠. 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의 역사에 기여한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험론과 관념론을 이제 비판적으로 종합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험론은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지식계에서 이제 칸트 이전까지 전개해온 철학적인 어떤 주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알고 믿고 하는 것들은 다 경험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럽의 대륙, 그 대륙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영국은 섬나라인 반면에 해양 국가인 반면에 이제 영국이 속해 있는 유럽의 이제
유럽 대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그쪽은 이제 독일이 이제 중심적인 철학계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었고, 독일에서는 대개 어떤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사유에 의해서 어떤 체계적인 철학을 펼쳐나가고 있었죠. 그런 전통을 관념론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죠. 되게 사변적인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영국에서 말한 것들은 인간의 감각에 기반을 둔 경험론이었다면,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대륙에서는 인간의 어떤 사변적인 생각에 기초한 어떤 관념론 전통이 주된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론과 관념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철학적 상황 속에서 칸트는 이 둘을, 경험론도 비판하고 관념론도 비판하면서 이 둘을 종합해서 레셔널리즘, 그러니까 이성을 중심에 놓는 어떤 합리론의 철학이라는 걸 내세우게 됐고, 그걸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칸트가 일궈낸 그런 성과를 우리는 합리론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렇게 합리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새롭게 체계화시킨 그런 철학적 업적을 낳았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도 주목받는 철학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칸트는 이런 철학적 체계를 제시함에 따라서 도덕과 관련된 윤리학의 영역에서도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 두드러진 입장을 제시해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임마누엘 칸트를 통해서 칸트가 제시하는 도덕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볼 때 정의라든가 도덕에 관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입장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미리 살펴봤지만 행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행복론의 입장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미리 살펴본 입장 중에 공리주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리주의 입장은 사회 전체의 행복, 다른 말로 하면 공리를 극대화해내는 것이 바로 도덕이고 정의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는 정의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말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옳은 행동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런 행동이 사회 전체의 행복,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리주의의 창시자격인 제레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동이야말로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고, 바로 그러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 5주차에 살펴본 자유주의 속에서도 자유지상주의 입장이 있었죠. 자유지상주의 입장은 크게 보면 자유주의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개인의 자유,
이걸 항상 중심에 놓는 입장이지만 자유지상주의는 그 중에서도 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어느 경우에도 어느 누구도 정부나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그런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유시장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교환거래, 그 결과로 주어지는 소득이나 부와 같은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가 또는 어떤 사회가 규제할 수는 없다.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아예 시장이라고 하는 그 거래의 교환의 장소, 영역은 정부나 국가의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여야 된다. 말하자면 개개인들의 무제한적인 자유와 경쟁이 허용되는 시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는 쪽이 바로 자유지상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규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없을 때 개인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게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입장으로서는 덕윤리의 입장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고 했죠. 덕윤리는 오히려 어떤 사회나 공동체, 국가 단위로 어떤 그런 집단의 단위에서 볼 때 그 그룹에서 공동체에서 훌륭하다라고 기리는 그런 덕이 있다고 했죠. 그 우리가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미덕. 그런 그 집단이나 공동체, 국가, 사회에서 훌륭하다고 칭송하는 그런 미덕이 있고 그 미덕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포상하고 장려해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재화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명예라는 재화 또는 부라는 재화, 그런 것들, 사회적 지위라는 재화, 이런 것들은 결국 미덕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건 뭐냐? 미덕을 발휘한 사람만이 그런 사회적 재화 가치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말하자면 사회적 가치와 재화가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이 바로 그걸 받을 수 있는 몫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덕윤리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덕을 갖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가치나 재화가 마땅히 주어져야 그게 바로 좋은 사회라고 보고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굿 라이프, 좋은 삶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입장 중에서 공리주의 입장과 자유지상주의 입장을 살펴봤죠. 그럼 칸트는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칸트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사실상 두 번째 자유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윤리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또 그리고 덕윤리 입장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거부를 하면서 칸트 자신의 입장을 이제 제시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덕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 공동체의 관습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오래된 역사적인 전통 이런 것들 속에서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것들을 존중해 가려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칸트 역시 이 덕윤리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관행, 역사적인 전통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가치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따라서 또는 순응하며 인간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해서, 훌륭한 전통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특히 도덕과 관련해서.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칸트가 왜 반대하는지, 거부하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입장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결국 공리주의를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점 저런 점을 반대해가는 자기 주장을 펼쳐가면서 실제 자신의 어떤 자유주의적 입장을 전개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칸트는 공리주의나 덕윤리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칸트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를 항상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우리는 자유주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것이 모든 도덕적 원칙의 기초여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자유주의 입장이었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입장은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자유지상주의, 자유라고 하는 걸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절대적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가치로 앞세우는 입장을 우리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유지상주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칸트는 크게 보면 자유지상주의도 자유주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의와 도덕이라는 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보면 이게 바로 자유주의 입장이고 자유지상주의도 역시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칸트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관념에는 반대해요. 그러니까 칸트는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서 우리가 살펴본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른 자유 개념을 칸트는 내세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같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와 다르다. 그리고 칸트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칸트는 자신이 새롭게 내세울 자유가 진짜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내세우는 진짜 자유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해 나가야 그게 바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칸트는 주장한다는 거죠. 자, 칸트는 공리주의와 덕윤리 입장은 반대하고 크게 보면 자유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칸트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칸트는 이때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자유의 개념에 있어서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다른 개념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칸트가 볼 때 진정한 진짜 자유가 아니다라고 칸트는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관심사는 그럼 칸트가 진짜 자유라고 내세우는 그 자유 관념이 자유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과제가 이제 제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칸트는 자신이 말하는 자유 개념에 근거해서만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옹호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점이 바로 칸트의 독특한 주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그 점에서 칸트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자신만의 아주 까다로운 개념으로 설정해 가고 있다라고 일단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에 대한 개념은 좀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요? 좀 접근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믿죠? 다 믿을 겁니다. 그래요? 인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 시대에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삶의 기본 틀로 가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모든 법률들이 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당연하게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다 믿고 있지만 우리는 왜 그래야 된다고 믿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은 항상 주장이 중요하지만 주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이유, 그 주장하는 근거를 봐야 되겠죠. 그걸 또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는 근거에 대해서 또 타당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래야 사회에서 존중받는 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본 셈이었어요. 우리가 4주차와 5주차 수업을 통해서 공리주의적 입장도 살펴봤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도 살펴봤죠.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특히 먼저 공리주의자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결국 공리에 초점을 두어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특히 누가? 존 스튜어트 밀, 질적 공리주의자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놓은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을 써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죠? 결국 그 주장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기본 권리, 우리가 말하면 이게 인권이겠죠. 줄여서 인권이 누구에게나 모든 개인들에게 인정되고 존중될 때 이런 경우가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할 때보다 장기적으로, 그렇죠? 사회 전체의 공리가 더 증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공리와 인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또는 존중되지 못하는 경우하고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주어질 수 있는 공리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때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공리가 더 증진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더 이익이 주어지는 때가 이때예요. 이때보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공리주의자들은 뭐죠? 결국 우리가 A라고 하는 행동을 할 거냐, B라고 하는 행동을 할 거냐. 이 둘을 결과적으로 주어질 그 행동의 결과, 공리, 이익, 사회 발전, 그 결과를 서로 견주어 보고 계산해서 더 큰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것처럼 인류의 행복이라든가 사회의 발전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봤을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될 때 인류는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어떤 사회적인 그룹이나 국가, 공동체도 더 이익이 증진되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거죠. 반면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땠어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것이 너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자유를 공리주의자처럼 주어질 뭐 공리가 또는 행복이 더 증진될지 말지 사회가 발전될지 말지 이런 것과도 상관이 없이 일단 개인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래야 된다고 봤죠? 이렇게. 자, 어느 개인에게든 다른 많은 사람들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 삶, 내 생명, 내 목숨, 또 내 신체 또는 내 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동, 또 그 결과물, 또 나의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속한다. 그게 뭐죠? 자기 소유관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야. 그건 하나의 권리야. 기본 권리야. 이 권리는 타고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라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강요하고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권이기 때문에 내 것을 국가나 정부 다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 것을 내놓으라고 할 정당성은 없다는 게 바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인권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해서 그 결과가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감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그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부가 법률을 정해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칸트는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따라서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칸트는 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칸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칸트는 우리가 살펴볼 이 책입니다. 칸트는 권리를 옹호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이성 비판이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다고 했는데 도덕의 문제를 또 따로 이렇게 칸트는 거기에서 또 좀 더 심화시켜서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라는 책을 냈어요. 이러한 책의 번역본이 있죠. 번역본이 여러 권이 있는데 이제 내가 소개한 번역본은 이 책입니다. 우리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라고 이렇게 제목을 번역했지만 이 책에 옮긴 이는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이렇게 좀 길게 조사들을 많이 넣어서 번역을 했네요. 그렇죠? 이 책 속에서 칸트는 왜 인권이 옹호되고 존중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자, 개인이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거나 개인은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 자기 소유 개념을 내세운 쪽이 누구였죠? 앞서? 예, 자유지상주의자들이었죠. 또 인간의 생명과 자유는 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관점은 어디죠? 기독교적인 종교, 믿음이죠. 칸트 역시 이런 종교적인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주장은 인권의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칸트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기 소유의 관념, 이것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도덕적 주장과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또 당시 강력했던 기독교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이유도 신의 선물이란 신을 내세우는 신의 피조물이라는 인간 이해 방식도 인권을 옹호하는 근거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칸트는 보는 거죠.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을 지닌 까닭은 인간이 뭐죠? 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또는 존엄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성, 인간다움의 권리, 이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칸트의 굉장히 독특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칸트가 저술한 세 권의 비판 서적, 그걸 우리가 봤었죠. 3대 비판서, 그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었는데, 그 중에 보세요.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이성에 대한 탐구죠, 다. 칸트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봤어요. 물론 그런 주장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죠. 언제? 고대 히랍 시대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랬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말하자면 그 주장은 뭐죠? 인간은 동물이지만 이성을 지녔다는 점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주장한 거죠. 인간의 본질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본질은 뭐냐? 바로 이성을 지녔다는 거죠. 이성은 뭐죠? 생각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이걸 이성이라고 개념화한 거죠. 서구에서는. 그렇죠? 그 이성 생각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뭐 상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을 개념화할 수도 있고, 또는 논리적인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죠.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손해봤는지 계산하는 능력도 있어요. 뭐 수학적 능력, 이게 다 이성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또 많은 것들을 학습하는 능력도 이성의 능력이고, 어떤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는 이게 더 크다 작다, 이게 많다 적다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능력도 있죠. 근데 우리가 칸트에게서 우리가 도덕 형이상학과 관련돼서 도덕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성의 능력은 뭐냐? 바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성의 능력의 한 부분이죠. 근데 칸트가 인간이 존엄한 존재고, 또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간의 고유한 본질이자 본성의 하나로 주목한 건 뭐냐? 바로 이성인데, 이성의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인간은 옳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해낼 수 있고, 그 중에 옳은 것을 그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칸트는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란 이 책은 칸트가 결국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이 최상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따져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책에서 묻고 있는 핵심적인 물음은 뭐냐? 결국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탐구하고 있는 책이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인데, 거기에서 칸트가 찾은 답은 뭐냐?
우리가 도덕의 최고 원칙을 따져갈 수 있는 능력도 결국 이성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이성의 기초에서 결국 도덕의 최고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또는 결국 이 도덕의 최고 원칙은 결국 이성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성은 뭐냐? 그 중에서도 이성의 능력 중에서도 옳고 그름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런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 바로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인간이 인간 아닌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위대한 점이라고 본 거예요. 바로 여기로부터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 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되는 근거를 찾은 거예요. 이런 주장은 사실상 칸트의 이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가 쓰여진 시점을 보면 좀 주목해 볼 수도 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1785년인데 이 책이 출간된 때가, 근데 보면 1776년에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죠. 그렇죠? 그리고 1789년은 대륙, 독일도 대륙에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고 또는 프랑스 대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발생하는 중간 시점에 칸트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 결국 이때가 이제 18세기잖아요. 18세기에 유럽 사회에서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큰 혁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말하자면 칸트는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기본권에, 말하자면 인권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이런 생각은 훗날 오늘날까지도 그 이후로부터 현대의 어떤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확립해가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준 작업이라고 우리가 크게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칸트는 독특하게 인간이 이성을 지녔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고 봤고, 바로 인간다움은, 바로 인간의 인간성은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능력, 특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판단해 낼 수 있다는 능력, 이 이성에서 찾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칸트는 우리 인간이란 결국 이 두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한 점은 동일해요. 결국 뭐죠? 인간은 결국 방금 강조한 것처럼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 한편에서는 뭐죠? 인간은 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는 자기가 생각한 능력의 기초에서 생각한 바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생각한 능력 그대로
생각한 결과대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자유롭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칸트가 말하는 자유 개념은 좀 다르다라고 그랬죠. 독특하고 까다롭다라고 했어요. 그죠? 요건 우리가 더 시간을 갖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좀 여지를 남겨놓고요. 결국 칸트가 볼 때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내고 분별해내고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판단한 능력에 따라서 또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초를 이룬다고 본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이 두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칸트가 보기에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결국 우리가 도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윤리적인 문제, 도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도덕적 원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고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으려면 결국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도덕에 대해서 그대로 자기가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어야지. 그게 없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도덕을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칸트가 보기에는 이 두 차원이 다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이 두 능력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인간이고, 인간은 그런 점에서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아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 중에서, 다른 동물들 중에서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또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많은 동물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닌다는 점에서, 그래서 동물이라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 능력을 갖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칸트는 왜 이 자유라는 개념에서 독특하고 까다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자유 개념을 갖춘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계속 앞으로 우리가 짚어볼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칸트는 자신이 보기에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는 결국 인간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쾌락과 고통, 결국 감각이죠. 쾌락을 느끼는 감각, 고통을 느끼는 감각, 이런 감각과 느낌에만 반응하는 동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감각적인 존재죠. 그죠? 이 신체적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감각의 또는 느낌의 능력이 나오죠. 그 감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감각할 수 있는 그 능력. 그죠? 느낄 수 있는 거죠.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 인간도 이런 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신체. 여러분 다 오관이라고 하는 감각 능력. 더 나아가서 육감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은 동물처럼 가지고 있어요. 이 점에서는 인간이나
인간 아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지가 않죠. 근데 뭐죠? 다른 점은 앞서도 봤지만 칸트가 보기에 이성적인 사고 능력. 이건 인간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칸트가 말하는 자유 개념에 따른 행동. 이것도 인간밖에 지니고 있지 않다고 칸트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두 능력, 앞서서는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고만 봤는데 칸트는 이성적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제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성이 더 우선하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행동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참으로 다른 사람 아닌 다른 존재들과 달리 누구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게 바로 칸트의 입장이에요. 결국 인간은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가치가 또 존엄한 가치,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더불어서 뭐냐, 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자율적 존재라고 하는 존엄한 측면, 존중받아야 마땅한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성적 존재이고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근원적으로는 자율이라고 하는 거,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가진 이성 능력이죠. 자, 여기에서 자율적 존재라고 썼죠. 우리가 자유라는 말, 자유롭게 행동한다라고 해놓고는 여기 와서는 자율이란 말로 바꿔놨죠. 칸트에게서 자유 개념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율이란 말로.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 진짜 자유는 칸트의 용어로는 자율이에요. 자율. 자율이란 말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 률. 하나의 질서고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은 어떤 데 쓰죠? 법률이라고 할 때 쓰죠. 법률. 그런 질서고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은 뭐죠? 스스로 자기가 세운 규칙이고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 그걸 바로 칸트는 자율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독일어 칸트는 아우토노미라고 쓰죠. 아우토노미. 아우토노미인데 우리가 아우토노미 영어로 하면 오토죠. 우리 자동차는 뭐죠? 오토모빌이죠. 그죠? 오토라고 하는 건 저절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라고 부르잖아요. 스스로 자자를 해서 스스로 움직인다. 모바일이 움직인다. 모빌리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인다는 그런 차를 자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우토 개념은 독일어로 아우토 개념이 이제 스스로라 자자로 우리가 번역한 거. 놈이라는 것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범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뭐냐? 자율은 스스로 자기가 세운 규범이고 질서고 규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 실천해 나가는 거. 그걸 우리는 자율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칸트는 뭐냐?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 까닭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이성의 능력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내는 거죠. 그래서 옳다고 판단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규칙, 규범, 자기가 행동해야 될 질서로 스스로 정하고 그 자기가 세운 질서와 규범과 정한 법칙, 이걸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칸트는 자율적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인간만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칸트는 결국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칸트는 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인간성 자체를 우리는 존엄하게 여겨줘야 된다고 봤던 것이죠. 자, 이런 건 좀 더 뒤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칸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자, 이런 칸트의 도덕에 관한 입장은 앞으로 살펴볼 큰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첫째는 뭐냐? 칸트가 이제 동기를 중시 여긴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도덕적 행동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우리가 그 반대되는 게 이제 결과를 따진다고 했죠. 결과를 따지는 쪽이 어느 입장이었어요? 공리주의 입장이었었죠. 공리주의는 어떤 행동이 나을 결과로서 공리, 행복, 고통, 쾌락, 이런 이익, 손해, 이런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잖아. 결과로 주어질 것들을 계산하고 따져봐서 결과로서 주어질 공리가 큰 쪽, 행복이 큰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봤잖아요. 그렇지만 칸트는 도덕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와는 무관하다. 오직 의무라고 하는 동기를 봐야 된다. 동기를 봐야 되는데 동기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동기 중에는. 뭐가 하나는 의무 동기와 끌림 동기라는 게 있고, 끌림 동기는 다른 말로 하는 경향성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끌린다, 뭐 어떤 성향이고 경향이죠.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동기를 구분하고 칸트는 거기 중에서 도덕이라고 우리가 도덕적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무 동기에 이끌린, 의무 동기에 따른 그런 행동만을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끌림 동기에 이끌린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무 동기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동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큰 틀을, 칸트의 핵심 주장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봅시다. 칸트는 도덕적 행동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촉발하거나 유발한 동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 동기를 볼 때는 동기라는 게 두 가지 동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는 의무 동기일 수도 있고 하나는 끌림 동기일 수도 있는데,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은 의무 동기에 따른 행동일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끌림 동기에 의한 경우에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구분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중요한 주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는 뭐냐?
이제 자유의 개념과 관련된 거예요.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칸트에게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칸트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인데 윤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 개념과 다른 주장을 펼친다는 거예요. 칸트는 자유와 관련돼서 자율과 타율이란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 자율이라고 하는 것만을 진짜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반면에 타율에 의한 것은 마치 자유처럼 보이지만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 중에는 자율과 타율을 구분하고 칸트가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내 의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때에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자율이란 말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될 때만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법칙, 지배되는데 무슨 자유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칸트의 독특하고 까다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개념입니다. 자, 뭐냐? 칸트는 자율이라고 그랬죠.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규율이고 법칙이고 규칙이고 질서고, 그래서 그걸 아우토노미라고 했었죠. 그죠? 자기가 자기에게 올바르다라고 판단되는 도덕의 규칙과 법칙과 질서, 규율을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하고 부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 옳은 걸 내가 실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에게 명령해요. 나는 명령을 내리는 자이기도 하고 명령을 받는 자예요. 그 말에 따라서 여기 지배란 말이에요. 명령을 받는 자가 지배된 거죠. 그렇지만 칸트는 이 자율이 진짜 진정한 자유로운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두 개념을, 자율과 타율을 구분하고 자율일 때 진짜 자유다라고 하는 칸트의 주장을 우리가 또 한참 다루는 시간이 앞으로 주어질 겁니다. 또 칸트는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게 이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성이 이제 사유하는 능력이고, 특히나 칸트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해내는 능력, 분별해내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거 관련돼서 칸트는 두 가지 명령을 내세워요. 그래서 정언 명령이라는 것과 가언 명령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언 명령에 따를 때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가언 명령에 따르는 것들은 우리가 존엄하게, 존엄성을 옹호받을 만한 그런 명령의 방식에 따른 행동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합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명령과 관련된 게 법칙일 텐데,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죠? 자연 법칙이죠. 그렇죠? 자연 법칙인데, 인간이 신체를 지니고 있잖아요. 육체,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자연 법칙의 다름 아니에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지배받는 거죠. 우리가 아픈 자극이 주어지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죠? 고통을 못 느끼면 뭔가 이 신체에 이상이 온 것이죠. 그죠? 당연히 물리적인 법칙에 따르게 돼 있어, 우리 신체는. 신체 역시 자연의 일부분이니까.
또 물질의 하나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이런 자연적인 물리법칙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신의 영역, 이성의 영역, 이성이 추구하는 것 어떤 걸 사고, 사유, 생각에 따라서 뭐죠? 지적인 세계죠. 지적인 영역, 알의 영역, 지식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흔히 정신의 영역이죠. 이 부분은 이런 물리적 법칙, 자연의 경험 법칙에 그대로 종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기초에서 경험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들의 지적인 세계에선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나가잖아요. 이성의 능력의 기초에서. 그죠? 이 부분에서 뭐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간은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칸트는 이 부분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 정신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고유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인간은 존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존엄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그 전에 생각해 나가야 바로 인간은 존엄해질 수 있다.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그게 자율적 행동이에요.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에 따라서 또는 경험의 법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면 그건 뭐죠?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 자율적 행동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앞서도 그랬죠. 이성의 능력 때문에 결국 칸트가 말하는 자율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가능해질 수 있다. 자율적 행동은 뭐냐? 내가 가진 이성이 나의 의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가 옳다고 여긴 대로 내가 의지는 뭐예요? 그렇게 마음 먹는 거죠. 그렇게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will, 영어로 하면 will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옳다고 내가 판단했으면 그 옳은 대로 내가 행동해야지 마음 먹는 게 의지잖아요. 의지를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야 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율적 행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칸트가 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도덕, 자유, 이성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 구분을 통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의무 동기, 자율, 정언 명령, 이게 이제 칸트가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한 부분이다. 도덕적 가치가, 도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거든요. 이것들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개념들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앞으로 칸트의 도덕에 관한 입장, 그 주장과 근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2차 시, 3차 시에 이어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칸트의 주장을 요약해 주는 내용, 거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1차 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2차 시에서 만나기로 합시다.